1억 모으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그 명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9.69%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율보다 굉장히 높죠? 증가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다? 100%입니다. 10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 모으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 명확한 답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도 1만 미터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본 1억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1억 모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물어볼까요? 자, 돈을 모은 사람? 아니면 아직 모으지 않은 사람? 놀랍게도 모으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모은 사람들은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으면서 본인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이미 떠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으지도 않았는데 모았다 치고 멘토님 모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명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줄남이 투자를 이야기한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1억을 모은다. 그럼 그 다음에 2억 모아라. 2억을 모은 다음 3억 모아라.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우리의 저축이라는 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되면 어느 정도 비행기가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비행을 해야 되겠죠. 비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투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자, 주식을 할 거냐, 아파트를 할 거냐. 자,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웬만큼 큰 자본이 아니고서는 사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모으고 나면은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뭔가 이제는 그전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도 더 빨리 효율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주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식 투자 근데 멘토님 꼭 굳이 1억을 모으지 않더라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된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난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최소 1억 정도는 모으고 난 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1만 미터 위에 고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죠. 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는 분도 아마 이 말은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란 산출량을 늘릴수록 한 단위에 대한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공장 작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익성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데 투자의 세계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큰 돈을 운영하는 것이 그 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재반 관련된 시간적인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투자의 세계에서도 바로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펼쳐진다라는 거. 제가 한번 오늘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전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S전자 지금의 가격입니다. 6만 원대 후반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1년에 6,625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6,625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가 현재
68,300원. 자, 그러면 주가 분의 주당 순이익 6,625원을 하면 반대로 6,625원 나누기 68,300원 주가를 하면 뭐가 나오죠? 9.69%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 이게 바로 현재 시장에서 이 S전자를 바라보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자가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장 요구하는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의 예금의 요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3.5죠. 3.5. 여러분들이 3.5를 요구했기 때문에 은행 간 거예요. 그죠? 나 3.5 요구한 적 없는데? 은행 갔더니 그냥 3.5라고 그래서 가입한 건데?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3.5를 요구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은행을 간 거죠. 만약에 10%, 20%를 요구했다면 주식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 S전자의 요구 수익률이 9.6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9.69가 은행 예금에 비해서 어떻죠? 은행 예금의 이자율보다 굉장히 높죠? 자, 그 얘기는 9.69 나누기 현재 이자율이 3.5 나누면 2.76 정도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요구 수익률이 낮은 예금 이자에 비해서 2.76배 정도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미래에 벌어들일 그 수익,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 주당 순이익이 결국은 이제 주주 돈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6,625원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더 증가할 건지 아니면 뭐 반토막이 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된다는 얘기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은행의 예금보다 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3배만큼 위험하다. 3배만큼 변동성이 있다라고 평가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는 거와 예금에 투자하는 기대 수익, 요구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자, 원금이 있는데 원금의 이게 나중에 투자가 돼서 1.5배, 150% 커질지 아니면은 어때요? 반토막이 날지 0.5배가 될지 모르지만 자, 먼저 예금부터 살펴보면 예금은 어떤 기대가 있죠? 자, 우리가 원금을 이제 투자하면 원금이 여기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예금을 3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요만큼 증가할 거예요. 요만큼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확률이 몇 %다? 100%입니다. 100%. 이거는 그냥 뭐 확정적이죠. 요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1 플러스 이 예금 금리가 지금 현재 3.5라고 봤을 때 0.035의 몇 제곱이죠? 3년 투자하니까 세제곱이죠. 세제곱. 3제곱.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 1.108. 결국 내가 투자한 거에 1.108배가 3년 후에 아주 100% 확실하게 나옵니다. 100%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거의 99.9%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1,000만 원 맡기면 3년 후에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1,108만 원 정도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식 투자는 어떠냐? 아까 S전자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 9.69% 정도 된다 그랬고 그거는 예금보다 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거로 평가된다. 뭐 이렇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원금보다 굉장히 여기가 이제 원금인데 원금보다 이만큼 거의 1.5배는 안 되지만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과 통계 그죠? 확률 변수 기억나시죠? 그 통계 숫자들의 그 분포가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치는 어디야? 최대치는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지금 만약에 최대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플러스 아까 요구 수익률 얼마였죠? S전자가 0.0969입니다. 요거의 3제곱이죠. 그러면 얼마냐? 1.31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만 원 맡기면은 3년 후에 최대 1,319만 원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잘못하면은 어디에 확률 분포가 이 확률 분포라는 게 이게 결국은 통계인데 뭐 여기에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밑에 여러분 보시지만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오냐면 0.681배. 그래서
무려 내가 1,000만 원 맡겼는데 681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1,319만 원서부터 681만 원 사이 어딘가에 포진할 확률이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신뢰 구간 95% 기억나시죠? 95% 요 안에 안착을 할 확률이 거의 95%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100% 명확하게 1.108배를 먹을 겁니까? 아니면 와, 나는 이거 만족 못한다. 1,000만 원 넣었는데 뭐 1,108만 원이 뭐야 이거. 1,319만 원의 확률. 근데 또 잘못하면 최악은 681만 원도 될 수 있는 요 사이에서 형성될 확률 95%에 투자할 거냐. 요 차이거든요, 여러분. 요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가설입니다. 제가 지금 이건 뭐 법칙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걸 또 그렇게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에 S전자에 투자한 투자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본 거죠.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마이너스에 상당히 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있는 걸 보면 약간 불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억 모으고 나서 주식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모으고 주식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금을 7천만 원을 해요. 그리고 주식 3천만 원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3천만 원만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 나 1억 모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금 7천 하고 그리고 3천만 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투자. 그냥 3천만 원만 오로지 투자하는 사람, 500만 원, 1,000만 원만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주식 투자에 의한 확률 변수, 이게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19배의 엄청난 수익이 되든지 아니면 0.681배의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든지 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형성될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뭐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건 3천만 원이 똑같은데 1억 모은 사람이 3천만 원 투자를 하나 3천만 원만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투자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투자에서의 규모의 경제. 자, 예를 들면 수익의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70%는 지금 예금을 투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그리고 마이너스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치는 얼마로 줄어드느냐? 그리고 최소치는 얼마로 줄어드느냐? 자, 1.169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만 몰빵을 해서 100% 투자할 때보다 최대치에서는 조금 적은 수익이 나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70% 곱하기 뭐예요? 0.035 그리고 30% 곱하기 0.0969 한 거예요. 뭐 대충 눈치채시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소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1억을 모으고 7천만 원 예금한 다음에 3천만 원 주식 넣은 사람은 최악의 경우 9,493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가 5.03% 정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식만 투자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거의 30% 이상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1억을 모으고 나서 70% 정도는 예금을 한 다음에 예금에서 계속 3.5%를 벌어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리스크 프리 에셋이니까 뭐 거의 리스크는 없다라고 봤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 투자에 있어서도 그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가설이라고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선은 이게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가 여러분 예금 7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3천만 원을 투자한 이 투자가 투자의 평균 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는 가정.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띈다라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53. 아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여러분 1억을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 모은 사람은 최소한 5년에 153만 원을 모으든지 아니면 140만 원을 모으든지 아니면 128만 원을 모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저축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저축은 153만 원 계속 가고 내가 거기서 나온 1억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1억 모으지 않은 사람과 1억 모으고 난 사람이 이렇게 투자의 성과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말이죠. 비재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금을 넣어놓고 나서 아, 이 은행이 망할까 아니면 이 은행이 내 돈을 떼어먹을까라고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500만 원이라도 투자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 주식 어떻게 됐지? 나 깜빡했네? 주식 넣어놓고 1년 동안을 못 봤네? 그리고 열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 때까지 5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시간을 투여한다. 지금 이 그림처럼 이 안에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과 여러분 놀랍게도 5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과 5억을 투자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핸드폰을 오래 쳐다보고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됐을지, 주식이 올랐을지 떨어졌을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웃고 울고 자,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5억이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나 5억 투자한 사람이나 주식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5억을 투자한 사람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거 주식 보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주식을 보고 심지어는 새벽에 일어나서 해외 주식을 본다라고 해도 그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한 분이 5억 투자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비재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재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도 비용입니다.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 비용이 왜 비용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2030 특히 직장인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30은 뭐예요?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분도 있고 뭐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가를 보내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아침에 눈 떠서 계속 이거 들여다보는데 낭비하는데 5억 정도를 투자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무나 낭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시간이란 비용은 똑같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침 9시만 되면 요즘 직장인들 중에 2030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사라지는 직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9시만 되면 자리에 없어. 그래서 이제 상사가 오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재택이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재택이 아닌 거예요. 재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침 9시만 되면 사무실에서 사라지는 직원들 어디가 있는 거냐 보니까 다 화장실에 가 있는데 화장실에 그냥 사람이 많아서 다 그냥 그 화장실 칸마다 다 들어있으니까 위에 층 아래층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9시 땡 하면 뭘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시장 개장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1억 모을 때까지는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 1억을 모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당장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저축을 계속하면서 뭔가 모았던 금액의 일부를 주식 투자하는 것. 저는 그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자본을 형성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죠. 자, 1억 모으고 투자하면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구성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A 주식만 안 사. B, C, D, Z까지 다 사. 이렇게 쫙 분산을 해.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ETF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ETF입니다, ETF. 그런데 ETF를 투자하니까 나는 좀 안전하니까 나는 손실이 안 생기고 위험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줄어드는 위험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체계적 위험, unsystematic risk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분산 투자 뭐 줄어든다고요? 안 줄어든다니까요. A부터 Z까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무죠?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뭐 안 되는 기업, 잘 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면은 이것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이 체계적 위험을 커버한다. 그 체계적 위험이 뭡니까? 바로 경기 변동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것들 말하는 건데, 자, 예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1억을 모으고 나서 70% 이상을 예금을 하고 난 후에 분산 투자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도 줄지만 체계적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드디어 분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분산해놨기 때문에 상관없어. 예금에 분산해 놓고 주식 투자를 해야 분산이 되지. A부터 Z까지 주식만 사는데 그게 분산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안전한 예금과 저축과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만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금을 통한 자본과 함께 투자해야 나타나는 효과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리스크가 점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리스크를 올리면은 이 꼭지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구간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양의 값이었는데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리스크를 올리다 보면 결국 나중에 굉장히 높은 이 상단의 수익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잘못하면 0 밑으로 퍼지고 있는 이 확률 분포를 보게 된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줄남의 가설입니다. 수익률이라는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 정규 분포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억이 5년 걸려서 달성됐다면 그 이후에는 5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2억이 되는 것이 바로 1억 이후에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 1억을 모으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려면 반드시 1억을 모으고 나서 해라.